안녕하세요.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정치 속살 제7부 민주당을 지탱하는 썩은 기둥들 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무대가 어떠신가요? 저는 아주 그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입니다. 그 조국을 지금 정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자녀 입학 문제나 사모펀드 같은 것들이 그 얌체짓이긴 해도 무슨 불법, 그러니까 불법은 검찰에서 밝혀서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 민주당과 진보 좌파 지식인들의 그 사고방식 그 자체가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들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리처드 리브스라는 사람이 교육 제도를 장악한 문물들이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기 자식들에게 유리바닥을 깔아줘서 하향 이동을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접근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게 유리하도록 시장을 조작하고도 자신과 자녀의 성공이 전적으로 본인의 재능과 머리와 노력 덕분이라고 이제 굳게 믿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경우를 분석한 건데 한국도 똑같은 겁니다.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즉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거대한 불공정 구조에 소위 그 386 민주화 세대들이 그 중심에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 또 그것에 기반한 당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병의 원인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미장원에 갔습니다. 여의도에 아무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미용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조국 청문회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왔는데 머리 좀 빡빡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빡빡 밀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미용사분께서 당황하셔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제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 조국 거 보다가 이렇게 이마를 가리고 있으니까 나라도 박박 밀겠다 했더니 아주 그냥 웃겨 좀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미용사 분과 타협한 머리가 이제 이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머리가 길다 싶으면 이제 등교 시간에 그 바리깡이라고 하죠, 속으로. 그걸 이제 한쪽만 고속도로라고 표현하는데 고속도로를 내버립니다. 다음 날 그 학생이 아주 머리를 하얗게 100구로 면도칼로 이제 쳐가지고 왔어요. 아주. 그 학생은 또 선생님에게 너 방황하는 거냐 해서 아주 대지게 맞았습니다. 지금 386 기성세대들은 그런 그 군사 독재 문화 그리고 억압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내재한 그런 세대들이죠. 그래서 장발, 그 히피 이런 게 유행했었고 권위에 대항하는 어떤 자유주의적 문화 이런 게 많이 발달했죠. 교육 제도에서도 그런 억압에 대한 저항 정신이 좀 크고 그 페다고지 이런 게 또 그때 이제 운동권에서는 그 필독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조 운동 등도 그런 권위적 안기식 교육에 대한 그 저항의 철학 이런 게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 제도도 수시, 학종 이런 비율이 점점 이제 높아졌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런 철학적 배경하에 확대된 그 수시의 그 허점 이런 걸 이용해서 기득권자들이 또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는 통로로 이용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점점 서민들은 접근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그래서 뭐 개천에서 가재, 붕어, 뭐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것이 정당한 사회인 것처럼 된 것이 지금 이제 현실이죠. 근데 이게 바로 교육 제도의 기득권의 그 담합 구조가 고착화된 이런 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좋고 정시가 나쁜 것처럼 인식이 된 것은 어쩌면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그 정오가 학력 고사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그 반감이 수시 확대로 연결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도는 다시 기득권 엘리트들의 그 담합 구조의 그 어떤 그 이용물 통로로 또 이용이 되어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가 한 단적인 예를 교육제도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도대체 왜 진보 좌파 정권이 집권을 했는데 양극화는 그대로 혹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서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 민주화 세대들이 만들어낸 이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이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는 부문적 기득권 담합 구조가 지배하는 불공정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7년 체제라는 게 존재한다면 신자유주의 제도의 일반화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위계의 완성이 근본적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제도가 지금 우리 사회에 깔린 게 아니고, 자유주의적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 더 강고한 위계체제,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 부문 집단들의 위계체제가 구축된 것이 지금 97년 체제의 특징이다. 이것을 그 불평등의 세대라고 하는 이철성 교수, 이분이 정리를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책의 논지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현실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충격이기도 했지만 안으로부터의 전략이자 또 응전이기도 했죠. 95년도에 호주 시드니 선언, 기억하시겠을지 모르겠지만 그 김영삼 대통령의 선언으로 소위 세계화라는 말이 유행을 했고, 이것을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부 구조조정의 논리로 이용을 했죠. 근데 이 작업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20대 민주화 투쟁하다가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에서 중견 간부로 성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었죠. 좌파들은 이들을 신자유주의자라고 규정을 했지만, 이 신자유주의자들의 경력을 보면 과거 민주운동이나 그에 동조했던 그런 386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힘이 강화되게 되는 계기, 그러니까 386 세대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결정적인 게 1997년 금융위기 사태입니다. 기업에서 이들의 권력이 강화된 것은 우선 이제 대기업 오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너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별 쓸모가 없었어요. 많이 더 뒤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는데 쫓아내기가 좋죠. 일단 쫓아내고. 근데 딱 보니까 이 386 세대들이 그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다 실세들과 한 달이 걸리면 통하는 운동권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말하자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요하게 말하자면 요소에 이제 또 중진으로 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정권과 이제 선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고, 그래서 이게 중시로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구조조정이 되면서 한 10년 이상의 이게 신입사원의 채용들이 사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세대들은 점점 기업 내에 독자적인 그런 위치로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더 확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그 386 세대들이 차지했던 이 독보적 위치는 이후에 진행됐던 어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을 제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원인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386 운동권 세대들이 NL 주사파에서 평정된 게 이제 90년도 중반쯤인데, 그때 이제 그 소련에 망하면서 PD 계열들이 다 괴멸해 버렸어요. 주사파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PD 계열들이 이제 그 괴멸하면서 현실에서 도피해버린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386의 민주화 세대들은 한 시대에 그걸 성장시키는 엔진이었어요. 근데 그 엔진의 그를 지탱했던 그 내부의 철학적 힘이라고 하는 거는, NL 주사파는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을 민족 분단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로 한국 사회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의 노동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갖고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주사파의 리더가 이제 김영한 씨가 북한에 이제 가서 북한 실상을 보고 충격으로 주사를 포기하고 다 전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게 한국 사회를 천착한 게 아니라 북한을 들여다봤어요. 북한 민주화 운동에 전념했죠.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이끌어오고 주도해왔던 그 주류 운동 집단의 그 핵심이 가졌던 애초의 그 비과학적인 세계관이 깨지면서 그것이 새로운 비전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한 사회의 민주화 운동으로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그 한 영역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이 결국은 그 거대한 한국 사회 주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부분화되어 버리는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청와대 실세들도 다 전 주사파들이 많죠. 그러니까 과거 NL 운동가들입니다. 이들이 공식적인 전향을 선언한 바가 없어요. 그 이제 조국 씨 후보도 전향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안 하던데, 그거는 개인의 자유라 생각해요. 인권이고. 근데 좀 더 명징한 언어로 자기의 그 철학의 세계관의 변화 과정이나 어떤 이 자기 발전 이야기를 명징한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그냥 말하자면 화석화되어 있는 그런 관념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그 교수들이 지금 청와대의 그 핵심 정책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거는 뭔 말이냐면 그 당시 우리가 386 세대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민주화 세대들의 그 세계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철학의 붕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는 역부족인 상태에서 계속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힘에 밀려가지고 이게 현재 문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무슨 삼성경제연구소나 이렇게 그 우파 경제학자의 정책을 빌려오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막 되면서 일관된 국가 운영 그 체계의 철학 이렇게 정립이 안 되고 있는, 철학의 빈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초래한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지탱하는 거대한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또 노동계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민주노총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지지 기반인데, 그러면 이런 기둥들이 왜 그랬는가를 좀 미시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봐야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주노총은 나름대로 노동해방이나 뭐 노동계의 어떤 대변하는 이런 이야기 담론을 들고 하는데, 실제 하는 일은 이 노동의 양극화 이런 걸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IMF 금융위기 직후의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그런 386 노조의 리더, 200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사기업 투쟁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게 3년 만에 이제 말하자면 자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기업 투쟁과 전환 대신 그 세계화와 함께 막 그때 성장기잖아요. 이때 성장하는 그 대기업들로부터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한 임금 극대화 전략, 그리고 전투적 경제주의에 몰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노선에 대해서 그때 민주노총의 주류였던 NL들은 사실 무관심했어요. 오로지 통일운동만으로 다 이제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PD들은 현장으로 주로 많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 PD들은 또 경제투쟁이 정치혁명의 학교라고 하는 레닌의 어떤 그 교조적 가르침 이런 것을 또 추종하고 있었죠. 여기서부터 소위 운동권의 그 반진보적 또는 그 위선적 진보주의 이런 게 삭히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런 그 운동권의 지도부가 그 대중조직을 어떤 시대적 전망과 과학적 대중 노선을 제시할 역량이 부족했고, 민주노총의 상층부와 산별의 그 대중의 이해관계가 이제 괴리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산별 지도부는 대기업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됐고, 대기업 지도부는 또 현장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기업별 노조의 지도자는 자기 노조원의 직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 사용자와 타협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사내 하층이나
비정규직 확대, 그리고 하층 단가 후려치기. 그러니까 기존의 비정규직의 임금 억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 양극 현상의 원인이 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공몸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 공모의 대가는 아주 달콤했죠. 자기 노조의 정규직에게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은 임금 상승률을 계속 보전해주고, 동시에 사내 유보 이유는 증가시킬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와 그리고 기업주, 자본주가 이렇게 서로 담합을 해서 중하층, 하층, 비정규직을 함께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정착되어 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 그리고 이미 대기업 위주의 상층 노동시장의 내부자로 진입해 있으면서 이런 전체의 공모가 만들어낸 차별적 질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어떻게 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정규직 중심의 그런 기득권화 되어 갔느냐면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비정규직 중에 태도와 능력이 탁월한 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386 세대의 정년은 50대 중반에서 60세로 연장한다. 임금 피크제 같은 386 세대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임금 유연화는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386 세대의 기득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기득권에 진입한 자들의 자식의 기득권도 인정하는, 뭐 현대기아 단협의 이제 자식의 그 우선 채용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만들고 수량화하고, 성과의 기준은 누가 만들죠? 386 세대가 만들죠. 그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자기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불량 기준들은 모두 자신을 빼고 그 아래 세대부터 정언합니다. 뭐 조국 씨가 이제 다 좋은 말 많이 했죠. 단 자기만 빼고 뭐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불법은 아니죠. 초법적인 거죠. 청년들은 중산층의 진입이 기본적으로 지금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산층으로 가는 문은 사회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오로지 부모와 특별한 인맥으로서만 그 길은 열려져 있는 거죠. 좁아진 그 문만큼 그 문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유착과 공모는 교묘한 논리 포장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뭐 그래서 교육제도에서는 뭐 수시 강화 이런 것들이 수시가 점점 확대해 왔던 거.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불공정한 기득권 담합 구조를 혁신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급투쟁 노선도 아니고 민족해방 노선도 아니고 그리고 반신자유주의 투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경제 질서 구축 투쟁도 아닙니다. 제3정치의 노선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의존을 해왔던 그 가설은 97년 체제, 즉 세계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를 재구조화했다. 그 과정에 기업의 인사 생산 시스템과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그리고 분배구조의 악화 현상 이런 등은 자본과 노동의 대결이라는 구도에서 다 파악을 해왔죠. 그러나 그걸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포장 뒤에 신은 기득권 세력의 이윤독식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을 못했어요. 그걸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신념의 유지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위를 좌파와 우파의 대립 구도라고 하는 그 속에서 계속 합리화 시켜주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이들 그 신흥 좌파 기득권 세력들은 현실의 경제 구조와는 분리된 이념의 관념 속에서 마치 자기가 진보적인 것처럼 혁명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 구도라고 하는 그런 환상 속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처방전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더 소득을 악화시키는 이런 논리 이상으로 나오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제가 좀 거칠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제기되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지점들을 그냥
툭 몇 가지를 좀 던졌습니다.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의 그 선언이행 당대표 선언이행 TF 위원장을 맡고 지금 2주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목표 중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통합개혁정당 노선 확립이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 통합개혁정당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제3의 정치, 제3의 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목격을 하게 계실 텐데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수란 말도 진보란 말도 쓰지 말자. 보수란 말은 이미 인기가 없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라리 자유나 공화 뭐 이런 말을 쓰자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야기하던데요. 그게 맞을 겁니다. 진보란 말도 지금 조국 씨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혐오스러운 그런 말이 지금 돼가고 있죠. 참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본질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문적으로 기득권들의 담합 지배 세력 그 구조 하에서 사다리가 아예 끊어져 버린 그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 중 서로 동의되는 부분들 가지고 정책 정당으로 우리 당을 만들자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최고위에서 일단 10대 정책 과제를 이제 뭐 애시안이지만 제출했고 이제 더 많은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안들을 이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의 그 오성운동 같은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직자들과 우리 대표팀들이 밤낮없이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추석 전에 우리 손학규 대표님과 유승민 의원님이 만나서 큰 원칙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면 좋겠습니다. 추석 밥상에 그런 선물을 올린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손을 잡고 시장을 돌면 아마 지지율 30%는 금방 올라갈 겁니다. 아직 서로 마음이 좀 안 풀리셨다면 연휴에 머리 좀 식히시고 어쨌든 9월 안으로는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